아동기 행동장애 제9장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11 평가 평가의 목적이 ADHD의 발견이건 치료 계획이건 혹은 둘 다이건 관계없이 ADHD의 몇 가지 특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ADHD는 생물, 심리, 사회적 장애이므로 여러 가지 절차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장애의 주요 증상과 2차적인 증상은 물론 가족 기능 및 생물학적 기능도 두루 평가해야 한다. ADHD는 발달 장애이므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 수준에 따라 평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ADHD는 여러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아동과 아동의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ADHD는 다른 행동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이를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 다음에 논의되는 내용에서는 아동기의 ADHD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할 것이다. 발클리와 그의 동료들이 취하는 접근은 이들 요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면접과 평정 척도, 직접 관찰 등의 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이다. 1. 면접. 대부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사례에서는 부모가 주된 정보 제공자이다. 구조화된 혹은 반구조화된 면접도 활용할 수 있다. 아동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 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학교, 그리고 아동의 행동 문제 및 그 정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부모들은 지난 일이나 전반적인 사항들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현재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지목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아동이 무엇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가 등을 묻는다. 표 9-4의 집에 손님이 온 상황을 예로 들어서 질문 양식을 제시하였다. 아동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상호작용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데 주목하라. 그것이 아동과 부모 간의 전형적인 상호작용이다. 표 9-4 발클리가 제안한 면접 양식 2에 면접원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아이가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엄마, 끔찍하지요. 저를 얼마나 당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대개 아이가 어떻게 말썽을 일으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손님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 저를 잡아당기거나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을 맴돌며 뛰어다녀서 손님을 화나게 하지요. 그래요? 또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여동생과 자주 싸우고 부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해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는 손님이 가신 다음에 같이 놀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식으로 아이를 타이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 아이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손님과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을 쓰면 도움이 좀 되나요? 별로예요. 잠깐 동안 좀 가라앉기는 하지만 금세 우리를 못살게 굴거나 동생을 못살게 굴어요. 아니면 또 부엌에서 일을 저지르지요. 그쯤 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자기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나를 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아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을 하다가 끝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이에게 벌을 줄 거라고 소리를 치지요. 그러면 손님은 황급히 핑계를 둘러대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려고 하는 손님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아이를 붙잡아서 진정할 때까지 붙들어 놓아요. 매를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방에 가두어 놓겠다고 위협하는 때가 더 많지요. 그래도 아이는 제가 정말 아이를 붙잡으러 쫓아가기 전에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거의 매번 그래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님 앞에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 애지만 정말 미워요. 물론 제가 그 아이의 엄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애한테 정말 화가 나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우리 애를 맡아서 봐주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출도 못해요.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잠깐씩의 사교 활동조차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죠.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하루 종일 애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평가를 받는 아동도 면접을 해야 한다.
아동 면접을 얼마나 길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동의 연령과 능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면접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아이의 생긴 모습이나 행동을 그저 관찰하는 정도일 수도 있다. 행동 관찰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ADHD 아동들은 임상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른 상황에서 하던 행동에 비해 아주 착실하게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이가 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들의 문제나 학업 성적, 친구 관계,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좀 더 신뢰롭게 보고할 수 있다. 교사들은 부모 다음으로 아동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학교 장면에서의 문제점을 직접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면접이 중요하다. 게다가 부모들은 학교에서의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보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 접촉은 전화통화로 하더라도 나중에는 교사를 직접 만나서 면접하는 것이 좋다. 면접의 중심은 학습과 학업 관련 문제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다. 부모와 학교와의 상호작용 및 학부모의 협조,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장애아동교육법과 기타 법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통해 일부 ADHD 아동들은 특수교육 서비스와 특수평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 평정척도 ADHD 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부모용 및 교사용 평정척도와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해준다. 일부 평정척도들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ADHD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와 함께 발생하는 ADHD도 발견해낸다. 일반적으로 이대 척도는 행동이 정상 범위로부터 이탈했는지, 다른 진단 범주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구분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범위가 더 좁은 척도를 사용하면 학교에서의 행동 같은 ADHD의 특정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척도에서는 청소년에게 특히 유용한 자기보고형 외에도 부모용과 교사용을 모두 마련하고 있다. 좋은 평정 척도들이 많이 있지만 사용할 때에는 항상 목적에 따른 적합성과 신뢰도, 타당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널리 사용되는 척도의 예로 초기 선별에 사용되고 있는 코널스 교사용과 부모용 척도를 꼽을 수 있다. 코널스 척도에서는 아동이 각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으면 0, 아주 약간 있으면 1, 제법 있으면 2, 많이 있으면 3점을 준다. 부모용과 교사용 모두 문항수가 많은 일반형과 단축형이 있으며 사용하기 쉽고 타당도가 입증되어 있다. 가장 최근 개정판에서는 ADHD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문항들을 추가하였고 각 척도의 규준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9-5의 코널스 부모용 평정척도 개정판의 7개 주요 요인과 54개 항목의 예를 요인별로 고르게 제시하였다. 코널스 교사용 평정척도 개정판은 38개 항목과 6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용 척도의 개정판과 유사하다. 표 9-5 개정판 코널스의 부모용 평정척도의 7가지 요인과 문항 예 1. 인지적 문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움, 불주의로 인한 실수, 산수 문제에서의 어려움 2. 반항적 태도, 감정 절제를 못함, 짜증을 잘 냄, 어른에게 반항함 3. 과잉 행동 충동성, 항상 움직임, 안절부절 못함, 쉽게 흥분함 4. 불안해하고 수줍어함, 겁이 많음, 두려움이 많음, 부모에게 매달림 5. 완벽주의, 모든 것이 생각대로여야 함, 자기 나름의 의례가 있음, 목표 수준을 높게 잡음 6. 사회적 문제, 친구를 사귀지 못함, 관계를 맺지 못함, 열등감을 느낌 7. 시민성 문제, 몸이 아픔, 불평불만, 피곤해함. 청소년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 이외에도 적응 행동, 또래 관계, 양육 스트레스, 부부 관계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여러 종류의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다. 3. 직접 관찰. 직접 관찰은 ADHD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대단히 유용하다. 관찰은 대인관계와 학교 활동에 특히 집중된다. 가정에서는 복종과 행동, 결과 패턴이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자리를 뜨는 행동, 공격성, 방해 행동, 주의력 결여 등이 중요한 관찰 항목이다. ADHD 행동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부호와 기준이 몇 가지 마련되어 있다. 직접 관찰은 ADHD의 진단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평가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임상 전문가에게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교실에서의 관찰이 더 용이하다. 행동치료의 대상이 될 문제 행동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고안된 관찰법은 성공적인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4. 기타 평가 방법들. 때로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다른 평가 방법이 필요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 표준화 지능검사나 학업 성취도 검사, 적응 행동에 대한 평가 등이 그 예이다.
비록 실제 평가 과정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으나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을 평가하는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ADHD의 발달 과정 및 지속에 가족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가족 기능을 묻는 질문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가족의 역기능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족 문제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도움이 된다. 생물학적 평가는 병력과 발달 상황, 신경과 검사를 비롯한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다. 의학적인 평가로는 대개 ADHD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생물학적 요인이 크게 의심스러울 때에는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통해 장애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 치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는 개인 상담, 부모 훈련, 학업 보충, 인지치료, 사회적 기술 습득 훈련, 통찰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놀이치료나 개인상담과 같은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동안은 인지행동치료가 ADHD 아동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약물치료. 행동장애 아동에게 각성제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한 첫 번째 사례로서 흔히 브랜들린의 1973년 보고가 인용된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약물이 ADHD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각성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약이다. 각성제는 미국 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치료약으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각성제로는 메틸테니테이트, 텍스트로암페타민, 그리고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을 모두 함유한 아데랄 등이 있다. 각성제를 투여하는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유는 약물이 ADHD의 주요 증상을 빨리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다. 약물 처방 아동의 75%가 실험실뿐만 아니라 ADHD 행동을 유발하는 자연 상황에서 주의력 향상과 충동성 및 활동성 감소를 나타낸다. 각성제는 ADHD에 흔히 수반되는 공격성, 불복종성, 반항 행동 등도 감소시킨다. 그렇다면 부모와 교사들이 약물 치료를 받는 ADHD 아동과 더 많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행동 통제를 덜하게 된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약물 치료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약물이 다양한 상황과 측정 도구, 대상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 ADHD의 치료에 사용되는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과 각성 수준을 증가시킨다. 한때는 각성제를 통한 각성 수준 증가가 ADHD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 효과가 모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성제는 ADHD뿐만 아니라 정상 아동과 성인들에게도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각성제는 중뇌 영역과 전두 피질에서 도파민과 노어에피네프린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각성제는 약효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지만 몇 시간이면 사라진다. 따라서 보통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복용해야 한다.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는 약도 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콘설타는 페틸페니데이트를 서서히 방출하여 예전의 약을 하루 3번 복용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약효가 서서히 오래 나타나는 약물은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약을 학교에 가서도 복용함으로써 아동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1. 약물 치료와 관련된 문제들. 각성제 복용이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 가지는 약물 치료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부 아동은 각성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 ADHD가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다른 문제와 함께 나타날 경우에도 각성제 복용이 효과가 없는데 이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약물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생물학적인 부작용 가능성이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비율은 보통 4에서 10%이며 큰 아동에 비해 학년전 아동이 더 많은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수면장애, 식욕 감퇴, 복통, 두통, 짜증, 안절부절 못함 등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보통 가볍게 나타나서 2에서 3주일 후에 사라지거나 복용량을 줄이면 없어진다. 성장 억제도 부작용으로 지적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 발달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각성제가 운동성 틱과 목소리 틱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틱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료들과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 치료가 흡연이나 음주, 기타 불법적인 약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으나 입증된 것은 아니다. 더 최근에는 ADHD가 있는 아동 혹은 없는 아동들이 각성제를 불법 사용하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소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성제는 올바르게 처방하고 복용한다면 대부분의 아동에게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아동마다 각성제의 종류에 따라 또 복용량에 따라 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페몰린이라는 각성제는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복용량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물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때는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약이 없으면 과잉 흥분하게 될 것 같은 공연한 걱정이 생긴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등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아동의 자신감과 자기 통제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세심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개개의 아동과 청소년들마다 약물 복용에 대해 매우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 이외에 일부에서는 약물 처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비난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이 빠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 교사나 부모들이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성제 약물 처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ADHD 진단이 증가하였거나 ADHD의 발병이 실제로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치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약물 사용 기간이 증가하였거나 아동 이외의 청소년과 성인, 여아, ADHD 아이 유형, 학습장애 아동에게까지 각성제를 처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어떠하건 치료 통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면밀한 조사를 해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4군데 지역사회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ADHD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아동의 8분의 1만이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각성제를 처방받은 아동의 72%가 ADHD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 정부기관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ADHD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약물 사용 기준 및 규제 방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ADHD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 및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는 한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998년 11월 30일에 타임지는 리틀린의 시대라는 표지 기사에서 지난 8년 동안 리틀린의 생산이 7배나 증가하였고 생산된 약의 90%가 미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ADHD의 문제를 다루었다. 언론이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점은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때로는 약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모나 전문가, 관련 단체 등에 의해 감정적이고 과장되게 심지어는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과 과장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각성제의 효과를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약물 치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각성제의 오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 행동치료. 행동치료에 대한 관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약물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동도 있고 부작용을 심하게 나타내는 아동도 있으며 단순히 약물을 싫어하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학업상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약물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행동치료는 가장 잘 개발되어 있고 대체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수도 있다. 행동수정은 주의력, 충동성, 규칙 준수, 학업에 들이는 노력,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데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ADHD의 특성상 강력하고 눈에 띄는 강화 자극이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할 수도 있다. 강화 자극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보상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는 토큰이나 점수는 물론이고 칭찬이나 상과 같은 사회적인 자극도 사용된다. 그렇지만 정적인 강화만 사용한다면 예컨대 학교 수업 시간의 행동을 통제할 때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때로는 타임아웃이나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형태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강화 자극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이미 받은 강화 자극이나 권리를 회수하는 것이다.
행동치료는 치료센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을 직접 대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1. 부모 훈련. ADHD 아동을 다루는 것이 가정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다른 품행 문제까지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부모들은 지쳐서 지나치게 지시적이 되어가며 자신들에게 양육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이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명백한 영향력과 결합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치료의 중심이 된다.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한 예로 3에서 11세 아동의 불복종과 반항 행동을 다루는 법을 강조한 한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방법은 ADHD 아동에게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반항 행동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 시간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각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보더라도 행동적 측면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 아이는 왜 바른 행동을 못할까? 반항적 행동의 원인을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 상황적인 결과, 양육 방식,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시켜 이야기한다. 주의 기울이기.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훈련을 받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적절한 행동은 무시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복종과 독립적인 놀이를 증가시키기.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이 독립적인 놀이 상황에까지 확대된다. 부모들에게 간단하게 지시하는 법과 복종 행동을 강화시키는 법을 가르친다. 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포커칩과 점수. 가정의 토큰 경제를 도입하여 집안일과 같이 내적 동기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 외적 강화를 주도록 부모들에게 요청한다. 타임아웃 그리고 다른 훈육 방법. 가정의 토큰 경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부모들에게 규칙이나 지시를 어기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와 타임아웃 시키기를 가르친다. 타임아웃 방법을 다른 좋지 않은 행동으로 확대하기. 아동을 다루기 위해 부모들이 사용하는 방법, 특히 처벌 기법을 검토해본다. 타임아웃 시키기와 행동에 대한 대가 치르기를 가정 내의 다른 상황에서도 필요에 따라 확대 적용하도록 부모들에게 장려한다. 문제 예상, 공공장소에서 아동을 다루기. 지금까지 훈련받은 아동 다루는 방법을 상점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해본다. 학교에서의 행동을 향상시키기. 1일 학교 행동 보고서. 학교에서의 문제를 다루어 본다. 특히 아동의 학급 환경을 바꾸는 데 대해 논의한다. 교사가 부모에게 일일 보고를 보내고 학교에서의 행동에 따라 가정에서 강화를 받게 된다. 미래의 행동 문제 다루기. 전반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검토해보고 부모들이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확인 시간과 추가 모임. 약 한 달 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치료법을 재검토하고 정교화한다. 필요에 따라 보충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은 종종 ADHD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임상적 접근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권장되는지 아닌지는 각 사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싫어할 수도 있고 아동의 문제가 주로 학교 상황에 국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은 아동의 기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모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양육에 관련된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증상을 보이는 학년 전 유아의 경우 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대략 절반 정도의 아동에게서 눈에 띄는 향상이 발견된다는 증거가 있다. 2. 학교에서 다루기. 학교에서의 행동치료는 주의력 향상, 수업 방해 행동 감소, 학업 수행 향상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훈련과 상담을 받으면서 유관성 관리 치료를 실시한다. 치료 방법에는 보통 토큰 강화, 타임아웃, 반응 대가 지불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동과 교사가 상호 동의하에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과 그에 따른 상벌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는 유관성 계약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매일 부모에게 보내는 1일 보고 카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훈련 대상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록을 담고 있다. 보고 카드는 아동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부모에게는 아동의 행동에 진전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급의 구조와 조직화 방식이 ADHD 아동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과제의 자극적인 성질을 강화하면 예를 들면 다양한 색깔이나 모양, 녹음기 등을 활용, 아동의 과제에 대한 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과제의 지속 시간이 아동의 주의 폭 이내가 되도록 배려하고 아동의 수행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글로 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제시된 규칙도 아동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아동의 책상을 다른 아동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고 교사에게 가까이 있도록 하며 만들면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 아동들에 의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교사가 더 자세히 그 아동을 살피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좋다. 교실에서 ADHD 아동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문제에서 교사 변이는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가 하기에 따라 학습 환경 조성이 크게 달라지며 또한 교사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교사가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집행할지 또 가장 잘 받아들일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린이가 지적하였듯이 교사-학생 간의 조화가 중요할 수 있다. 교사의 융통성과 ADHD 아동이 흔히 나타내는 수업방해 행동에 대한 포옹력,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 등의 변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동치료를 통해 많은 ADHD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도울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학교 중심의 행동치료를 통해 과제 관련 행동, 주의를 기울인 적절한 행동이 형성되고 학업 수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때로 교사와 부모가 실제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 그 효과라는 것이 약물 치료를 통한 효과보다 적을 경우도 있다. 3. 인지행동 치료와 자기조절. 인지행동 치료가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성공적이지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첫째, 치료 목표가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조절이므로 ADHD 치료의 목표와 일치한다. 둘째, 인지 행동 치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자기 조절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자기감시법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진행 중인 과제 관련 행동의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강화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기법인 자기지시법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과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진술문을 쓰도록 한다. 자기 진술문에는 과제를 명료하기 위한 질문이나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길잡이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언어화 절차는 보통 모델링, 강화, 기타 다른 방법들과 병행된다. 인지행동 치료가 주장하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ADHD 아동의 행동이나 학업 수행에 별 향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인지행동 치료법을 집중적인 행동 치료와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결과가 고작이다. 게다가 인지행동 치료를 집중적인 행동 치료와 병행할 때에만 자기조절 훈련을 통해 학습된 행동의 유지와 일반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4. 각성제와 행동치료의 병행 MTA 연구. 짧은 시간 안에 ADHD의 증상을 호전시키려면 약물 치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약물 치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행동적 접근은 성공적이기는 해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많은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 두 치료법을 병행했을 때의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방법을 조합하였을 때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한 경우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두 방법을 병행하는 종합치료법이 더 좋은 효과를 낼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 예로 랄롱고와 동료들은 치료 효과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는 종합치료법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는 어느 한 치료법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합치료법이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6개 치료센터를 통해 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종합치료법 연구를 시작하였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을 위한 다중치료 연구는 7에서 9세의 7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을 14개월 동안 지속되는 4가지 치료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복합형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었다. 치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약물 치료, 주로 메들페니데이트를 처방하였고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는 월별 모임을 통해 복용량을 결정하고 그 경과를 관찰하였다. 이 모임에서 교사의 의견도 고려되었다.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복용량을 조절하였고 그 결과 14개월 동안 계속 같은 약을 받거나 같은 복용량을 처방받은 아동은 17%에 불과하였다. 약물 처방은 치료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 행동치료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첫째는 부모 훈련 회기이고 둘째는 교사 상담 회기와 60일간 시간제로 아동을 도와주도록 훈련된 보조교사 제공이 포함된 학교 중심적인 치료이고 셋째는 아동 중심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여름 캠프 경험이다. 훈련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들이 나오다가 훈련 말기에는 부모가 전혀 나오지 않게 하였다. 종합치료,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병행하였다. 지역사회 보호치료, 비교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67%는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복용량은 약물치료 실험 집단보다 적었다. 각 아동은 한두 번씩 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피드백을 위한 교사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MTA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이전과 중간 그리고 14개월이 되었을 때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측정치를 통해 6개 영역의 기능을 조사하였는데 ADHD의 핵심 증상인 반항적, 공격적 행동, 내면화 증상, 사회적 기술, 부모-자녀 관계, 학업 수행 등이 조사 대상 영역이었다. ADHD 핵심 증상은 모든 집단에서 14개월 동안 감소하였으나 감소 정도는 치료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약물 치료 및 종합 치료가 행동 치료나 지역사회 치료에 비해 대부분의 핵심 ADHD 증상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가 있었다. 각 집단을 직접 비교했을 때 약물 치료 집단과 종합 치료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주요 발견들은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의 차이를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도 발견되었다. 이 결과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흥미로운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불안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아동의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행동치료가 약물치료나 종합치료만큼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 장애와 ADHD 핵심 증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불안 증상은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모두에서 직접 표적으로 삼은 치료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만일 불안 증상을 처음부터 치료 목표에 포함했더라면 증상이 더욱 개선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MTA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ADHD에 대한 약물 치료는 동시 발생하는 불안 증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전 연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영역도 있었다.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장애 증상이 그러한 영역에 속한다. 학업 측면에서는 읽기 수행이 향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ADHD 아동이 나타내는 기능장애 가운데 중요한 영역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의 영향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종합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림 9-6은 주의력 결핍 정도에 대한 부모들의 평정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종합 치료의 효과와 비슷하게 우세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 경우 훈련을 적게 받아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행동 훈련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족 구성원과 아동들 간의 친밀감 부족과 관련이 있었지만 가난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약물 치료와 관련된 다른 발견들도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MTA 연구는 ADHD의 1차 및 2차 증상에 대한 각성제 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연구는 또한 종합치료 안에 행동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약물 복용량이 감소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도 뒷받침해 주었다. 일부 가정에서는 약물 치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MTA 연구에서 밝혀졌다. 생각상자, 약물 치료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는 약물 치료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이든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비교적 고려가 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태도가 곧 결정 요인이 된다. 자기 자녀를 돕는 손쉬운 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이다.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라파포트와 추빈스키는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연구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먹이는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이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는 반대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물며 자녀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서 부모들의 느낌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모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라파포트와 추빈스키가 말했듯이 약물 치료는 자신의 자녀가 일반적인 돌봄 이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며 자신들이 자녀의 문제를 과장하거나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부모들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또한 자신들이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약물 치료를 권고받으면 자신의 자녀가 매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픔과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자녀에게 병을 유전시킨 것은 아닌지 또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등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민감한 문제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상세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치료 방법을 논의할 때 부모들의 태도와 생각을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치료법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만족감이 치료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가정의 6%가 자녀에 대한 약물 치료를 거부하였는데 행동 치료를 거부한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 MTA 연구에 참여한 가정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행동 치료나 종합 치료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MTA 연구가 이 분야에서 행해진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기간이 긴 연구였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했던 두 연구팀에서는 약물 치료만 한 경우보다 종합 치료를 한 경우에 좀 더 효과가 좋다는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정보를 지적한다. 한 예로 왈레는 ADHD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도록 지도하는 새로운 심리학적 치료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에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MTA 연구 결과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임을 보여주면서 어떤 한 가지 치료법이 모든 ADHD에 다 통할 수 있다는 견해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상 전문가들은 치료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물 치료가 널리 사용되지만 어떤 임상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행동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도 한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각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는 증상이 서로 다르므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ADHD와 함께 발생하는 여러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DHD 청소년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모 훈련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아동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이 발달하면서 변화하는 요구까지도 반영하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 치료의 질과 가용성도 문제가 된다. 지역사회와 사회계층, 인종 집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치료 혜택의 수준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의료 혜택은 정해져 있는 치료 기준이 아니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특히 가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담과 추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각성제 약물을 처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바람직한 치료 기준과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치료 방법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